모로 반사가 남아있는 분들은 이 컴다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몰래카메라 하면 그 이후에 막 더 화내고, 막 생일 파티하면 이게 막 그 컴다운 시키는데 막 30분, 1시간씩 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초조해하시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의 발달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아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시작하려 하는데요. 아이의 뇌와 몸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금 우리의 몸과 상태도 다시 보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모신 분은 미국 시애틀에서 활동하고 계신 카이로프랙터이자 기능신경학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발달과 뇌 재활을 다루고 계신 이건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 성인 환자를 중심으로 보시다가 아드님을 통해 이 아이 발달과 뇌 재활 쪽으로 관심이 넓어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이 아드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때 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희 첫째가 이제 분만 때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거의 진통을 5일 정도 했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나올 때도 머리 모양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이가 되게,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요. 애기라 우는 게 당연한데 그 본능적인 입장에서 뭔가 그냥 아기라 우는 거는 아닌 것 같았고, 아이가 모유를 먹는 것도 힘들어했고, 그리고 또 제가 카이로프락터다 보니까 이제 목 쪽을 한번 만져봤는데 목 쪽에도 텐션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뭔가 애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또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텅 타이, 립 타이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의 근육의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텅 타이를 좀 잘라내고 립 타이도 잘라내서 좀 이 레칭이나 모유를 먹는 게 좀 좋아질 수 있나 하고 봤는데 또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소아를 전문으로 하시는 카이로프락터 분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아이가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갓 태어났는데 아이가 뭐 안 좋은 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아이한테 이렇게 벌써 문제가 생겼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뇌랑 신경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뇌 쪽이랑 신경계 이쪽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음, 이렇게 네.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어.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도 크게 정말 뭐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다들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집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예, 좀 부모로서 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또 전문가로서 또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카이로프랙터한테 데려갔더니 많이 호전된 걸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시면서 지금의 길에 오시기까지
처음에 좀 각각 따로 보였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 순간이 또 있었나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뇌를 공부하기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뇌과학 이쪽도 아직도 발견돼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뇌를 봄으로써 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아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카이로프락토로서 이제 어른들 이제 뭐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나 두통 이런 거를 고쳐주는 한 전문가로서 이게 뭔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 여기를 고쳐주면 두통이 낫고 왜 사람들은 여기가 아픈데 우리가 뭐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쪽에 또 이제 파인딩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풀리지 않는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호전된다고 좋아했지만 저 또한 이제 계속 배우는 입장으로서 '아니 왜 여기를 뭐 치료를 해 줬는데 다른 증상들이 좋아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뇌를 들어감으로써 설명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른들, 아이들 상관없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든 항상 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바깥쪽까지 가려는 그런 관점이나 저희만의 접근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경험 이후에 이 사람의 몸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신 건데, 그럼 이전에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뇌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른 환자들을 많이 봤을 때 허리가 아프면 허리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통이나 뭐 목이 아프면 경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경험상 80% 정도는 맞았지만 20% 정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봐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이제 갖고 있는 궁금증과 그 해결되지 않는 이 좀 결핍이 있었는데 이제 뇌를 점점점 공부하면서 아 이게 척추라는 신경들이 결국에는 뇌를 통하는 이제 이동 경로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 경로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인풋과 내려오는 아웃풋이 제대로 만나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저는 계속 이제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뇌로 들어가는 인풋과 뇌에서 그 인풋을 프로세스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게 단순히 그냥 근육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는 인풋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웃풋이 잘못 나온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확신이 들고 그 접근법으로 인해서 증상의 위치나 강도에 상관없이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접근법이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20%가 점점 뭐 10%가 되고 5%가 되고 점점 그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아웃풋은 결국 뭐 통증이라고 이해를 통증. 하면 예. 되겠죠? 예. 그게 뭐 통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꼭 이런 근골격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면역력 뭐 이런 음. 쪽이나 아니면은 뭐 대사 질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인풋들이 뇌에서 프로세스가 돼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 거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면 그럼 이제 뇌에서 보상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증상이고 그 음. 증상들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 이제 이게 만성 질환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결국 통증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또 그 통증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시스템을 먼저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치료를 하시는 접근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발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저도 그랬고 부모님들이 발달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발달이라고 하면 뭐 아이가 이제 키가 자라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말을 잘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육체적인 발달 말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발달은 이제 신경계가 어떻게 조직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계가 이쪽은 많이 발달을 하면 뭐 이 아이가 이쪽으로 장점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아니면 반대쪽으로 발달을 많이 하면 또 반대쪽으로 아이가 발달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이제 기질,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조화가 점점점 이제 불균형이 커지다 보면 나타나는 게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어떤 아이는 뭐 너무 똑똑한데 뭐 이제 사교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는 너무 사람들을 좋아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아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근데 또 속 안에서는 되게 또 예민하게 또 너무 많이 깊게 생각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항상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이제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다 신경계가 어떻게 조직화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인풋들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이를 냅두면 애가 자동적으로 크는 게 아니라 어떤 인풋을 주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냐가 어떻게 신경계가 조직되느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이가 뭐 긍정적이고 성격 면에서 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대인 관계 아니면 움직임에서도 뭐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 걸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균형 있게 잘 발달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아이가 발달을 할 때 이제 신경계가 조직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신경계의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뭐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런 이제 지역적인 조직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두엽이 점점점 발달할수록 이 지역적인 조직화된 이 허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이제 긴 이제 이 연결성이 생기고, 크게 말하면 오른쪽 왼쪽에 이제 뇌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차이가 생기다 보면 이게 이제 음. 증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 음. 증상이 커지면 나오는 진단들이 이제 뭐 자폐성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DHD다, 어. 아니면은 뭐 이제 언어 난독증, 음. 학습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불균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100% 균형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 불균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정말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데, 그 균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전정기관의 이제 균형 시스템, 이제 눈의 움직임, 근육의 톤이나 근육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큰 그림을 잡아갈 수 있어요. 손해가 담당하는 게 이제 근육의 협응력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의 바깥 부분을 보면 이제 전두엽으로 주는 그 회로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인지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손에는 단순히 근육의 협응력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 우리의 이제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또 협응하거든요. 그래서 손의 기능이 약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 인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의 판단에 미스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뇌의 영역들을 통해서 아이가 뇌가 잘 발달하고 있는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균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났을 때 이게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줄 수 있는가, 힘든 부분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가는 부분들이 이제 뇌를 기능적으로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의 조화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뇌의 균형이라는 건 그럼 뭐 대뇌, 소뇌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그 발달이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고, 그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뇌가 많이 발달이 되신 분들은 이제 지적으로 되게 똑똑하시고 인텔리전스 하신 분들이, 오른쪽 뇌가 발달이 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오른쪽 뇌가 너무 발달되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람들과 인과관계도 좋고 많이 이제 리더십도 좋고 또 이제 창의적으로 아니면 운동 능력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 부분인 이제 왼쪽 뇌가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면, 그러니까 아티스트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는과 동시에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음.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보는 연구가 있었는데, 아이가 운동을 시작을 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른쪽 뇌가 발달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운동선수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면 또 왼쪽 뇌가 그거를 서포트를 해 줘야 돼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마스터 레벨에 가고 싶으면 한쪽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 음. 뇌가 그 균형을 이루고 소통을 잘해야 그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게 뇌예요. 아. 그 마스터 레벨로만 가야지 우리가 내가 조화를 이루면은 조화를 거의 이룰 수 없지 않을까요? 마스터 레벨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음악적인 이제 아티스트적인 극단적인 예이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왼쪽 뇌가 많이 발달된 팀원들이 필요하고 오른쪽 뇌가 발달된 팀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팀워크가 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지려면 어찌 됐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오른쪽 뇌가 치중된 팀원이 많고 왼쪽 뇌가 치중된 팀원이 없으면 이 팀워크가 음. 되기보다는 이제 팀이 분열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단순히 '아 우리 애는 뭐 오른쪽 왼쪽 뇌를 무조건 균형 있게 키워야 돼.'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어찌 됐든 발달함에 있어서 그 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한쪽만 발달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사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압박하고 막 너무 안 좋은 생각들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최대한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예를 들어 아이가 너무 운동을 잘해요. 아니면은 뭐 그림을 잘 그려. 근데 이제 독서하는 거랑 뭐 글을 읽는 거 아니면 뭐 이제 학업적으로 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쪽을 밀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잘하는 거를. 어. 어. 근데 이제 그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음.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밀어는 주되, 왜냐면 그 부분은 이제 아이가 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더 잘하게 할 수 있게끔 서포트는 해 주지만, 이제 그 반대편 아이가 못하는 부분은 간과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발달하는 그 순간까지는 또 계속 자극을 줘서 그 네. 부분이 최대한 발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나중에 사회 음. 구성원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쪼끔 더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냐면 오른쪽 뇌가 발달이 많이 된 아이들은 여기를 신경을 안 써 줘도 계속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쪽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반대쪽 뇌가 이거를 서포트를 못 해 주면,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달할 때까지는 좀, 그러니까 너무 음. 약한 부분만 막 강요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이그노어 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약했던 부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빨리 약해져요. 그 말은 더 빨리 퇴행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 뭐 어렸을 때 수학을 못 했다,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게끔은 아니지만 네. 계속 수학을 할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쪽을 쓸 일이 없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쪽이 가장 빨리 퇴행을 해요. 그쪽이 빨리 어. 퇴행을 하면 그 수학을 담당하는 그쪽 부분 근처의 뇌 영역 중에 하나가 또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그쪽을 자극시켰을 때 그 이웃들도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약한 부분이 퇴행이 빨라지면, 극단적인 예로 기억적인 부분들도 퇴행이 다른 쪽보다 음. 빨라져요. 네네. 그래서 빨리 오는 아. 것들이 뭐 네. 치매라든가, 아. 또 반대쪽 부분이면 파킨슨이라든가, 똑같이 퇴행을 하는데 누구는 뭐 치매로 오고 아. 누구는 뭐 파킨슨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제 발달되었던 그 뇌가, 왜냐면 뇌 발달은 결국에는 한 18세에서 멈추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영구적인 거예요. 이제 음. 당연히 그 영구적인 구조적인 것 안에서 이제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어른들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가 발달을 할 때 뇌가 구조적으로 그래도 변하고 있을 때 빨리 자극을 줘서 그쪽을 최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신경학적인 네.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그 성인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신동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천재적인 능력을 어릴 때부터 드러내서 그런 경우에 뭐 사실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그 애한테 그거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예외로 보고 그 강화된 쪽을 조금 더 계속 펼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제 영재죠 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아이가 음. 영재인데 막 너가 뭐라고 이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데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밀어 주셨던 부모님들의 케이스를 보면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인생이 많이 불행해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리플렉트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점점 불행해진다고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야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쪽으로 하고, 또 그거를 잘한다, 잘한다 해 주니까 이제 큰 그런 게 없다가 이제 혼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반대쪽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게 되면서 그 갭이 점점 커지고, 또 퇴행으로 인해서 그 갭이 더 커지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이제 으로 화살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 그 자서전을 보시면 어. 아인슈타인은 완전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이제 뭐 우주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게 오른쪽 뇌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자서전을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했던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학업을 못 따라가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균형에서 오는 거고, 또 유명하신 아티스트들 뭐 방고우나 이런 분들도 너무 한쪽으로 이제 발달이 많이 됐는데 그 반대쪽 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 귀를 자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영재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발달은 신경계가 어떻게 조직하냐에 달려 있는데, 특히 영재들의 경우에는 너무 그쪽으로만 조직이 많이 되다 보니 뇌는 효율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조직화가 많이 된 곳에 인풋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혈류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반대쪽에 조직화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정말 불행한 영재들이 너무 많은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말씀해 주신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뇌가 조화를 이뤘다 하면 그래도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용어가 이제 너무 이제 근사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마스터 레벨에 가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그 균형이 잡혀야 돼요. 아. 이제 똑같은 이제 또 팀워크로 봤을 때 뭐 10 명이 있다고 치면, 똑같은 이제 업무를 주고 질문을 줘도 반은 이제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됐다고 음. 치고 반은 왼쪽 뇌가 발달이 됐다고 쳤을 때, 5 명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른 5 명이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음. 어떤 아이가 한쪽이 벌써 조직화가 빨리 됐으면, 뭐 이거는 유전적인 것도 연관이 있겠죠. 뭐 음. 당연히 부모님이 뭐 똑똑하면 아이가 똑똑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부모가 운동선수거나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좀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시작부터, 그러니까 프리셋 자체가 그쪽으로 발달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기질 음. 자체가 오른쪽이 조금 더 발달이 많이 돼 있으면 그 살아가는 인풋, 이 환경적인 인풋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요, 자연스럽게. 쉬운 예로 똑같은 TV를 봐도 그 TV를 가지고 정말 중독이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거를 통해서 진짜 배우는 아이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불균형의 차이인데, 어찌 됐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풋은 정말 조직화가 많이 돼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이게 균형을 이루게끔 반대쪽을 자꾸 자극시켜 주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예로 뭐 아니면 운동선수, 뭐 정말 지금 내노라 하는 운동선수들을 봐도 보통은 오른쪽 뇌가 발달된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런 이제 아티스트나 이제 그쪽 뭐 예술 쪽의 재능. 예체능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우. 그 의외네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잘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그 위에 탑 클래스들을 보면 아.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평생 자기의 직업을 인조이 하면서 오래가시 롱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책을 읽어도 결국은 그 프로세스하는 방법이 특화돼 있는 쪽이긴 하지만, 근데 보통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반대쪽 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의 그 장점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재적인 특성이 그쪽만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다, 뭐 예술인이다, 근데 인성도 좋아, 어. 이러면 더 그런 부각이 되듯이. 그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책을 읽는 거는 왼쪽과 관계가 있는데 그 오른쪽 뇌가 발달돼 있으신 분들이 책을 관심이 있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탑 레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뇌는 아무리 오른쪽 뇌가 발달을 해도 오른쪽 뇌만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 왼쪽 뇌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는 뭐 예술적으로 뛰어난데 뭐 책도 좋아하고 뭐 시간도 잘 지키고 뭐 어 이런 부분이 있고, 네네. 어떤 부분은 너무 왼쪽으로 뛰어난데 이거를 뭐 한 페이지 읽는데 막 5번 6번 읽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도 어린 나이에는 아. 가능은 하지만, 그거 없이 크셨던 분들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그쪽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운동을 하는 아이고 뭐 예술을 하는 아이인데 어렸을 때 뭐 부모 스스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에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던 아이거나 이제 뭐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음. 환경적인 요인. 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가 됐는데 아까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보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자폐 아이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이고, 그냥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크면 괜찮아질 거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 뭐 다 애니까 그렇지. 다 크면서 괜찮아지겠지.' 어. 혹은 이제 '아 뭐 지금은 일단은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뭐 이거 시키는 게 중요하고, 쪼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힘들어할 수 있지만 뭐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괜찮아지지.'라는 게 가장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주변에서 누가 봐도 아이가 '아 이거는 쪼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왜 내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어.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이런 진단이 나올 만한 뭐 자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면 그런 단계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냥 두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뭐 '잘하면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게 또 왜 위험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잘하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자라나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이제 뇌도 그렇고 전반적인 건강도 그렇고 애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어찌 됐든 이게 확률 싸움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담배를 핀다고 치면, 무조건 담배를 핀다고 폐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핀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어찌 됐든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줄여 나가는 게 저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확률적인 부분이 줄어들수록 아이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성인 ADHD예요. 음. 그러니까 ADHD도 이 스펙트럼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정말, 어떤 아이는 정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뇌는 항상 보상을 하거든요. 뇌의 어떤 부분이 약하면 다른 부분으로 그거를 이제 메꾸려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ADHD의 증상을 어렸을 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대로 아이가 크게 되면 그동안 뇌가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겉보기에는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혼자서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요. 초기에 개입을 해서 아이가 아직 발달 중일 때 그 균형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고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게 단순히 아이의 그냥 성장이 늦어지거나 뭐 '나중에 놔두면 괜찮아지겠지.' 이 문제를 넘어서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서 이 패턴이 굳어져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어지는 뭐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패턴이 계속 굳어진 채 지나가면 실제로 자라면서 집중력이나 또 그 외에 어떠한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아이가 발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바라봤을 때 뭐 예를 들면 ADHD라고 했을 때 정말 그 ADHD라는 부분이 어린 나이에는 되게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벌써부터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들은 알아요. '얘가 왜 이러지?' 근데 그 부분이 그 발달의 시기에 나타나는 순간순간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의 증상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그거는 뭔가 지금 뇌의 영역 어딘가에 그쪽으로 자꾸 이제 발달이 딜레이가 되고 그 반대쪽이 자꾸 보상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는 프루닝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신경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폭풍 성장 이제 그로스펄 하기 전에 뇌가 가지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살짝 뇌가 좀 이제 후퇴하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요. 애가 안 하던 행동을 한다거나 좀 걱정되는 증상들을 보인다거나. 이제 이 부분은 보통은 한 2 주에서 한 달 정도 안에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보통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 이후에 애가 갑자기 확 큰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눈에 띄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컴플레인에 관한 건 어떤 성격적인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뭐 엄마와 아빠 외에 어. 다른 가족들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은 이제 뭐 튜터를 하시면은 뭐 튜터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뭐 이런저런 코멘트가 들린다. 그게 점점점 이제 빈도수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아이가 뇌 발달하는 가지치기의 기간이 아니라 그쪽으로 점점 더 그 '불균형의 갭이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폐 스펙트럼을 가진 또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요즘 그런 자폐 스펙트럼이나 발달 지원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여요. 제 주위에도 솔직히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이런 핵심이 뭐라고 보시나요? 먼저 이제 자폐만을 놓고 봤을 때 요즘에는 또 다른 문제가 너무 많은 네. 불필요한 정보가 또 어. 흘러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또 첫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도 얘가 잘 크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검색을 해 보시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는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폐 아이를 키운 부모님들이 뭐 영상을 올렸어요. 뭐 지금은 뭐 6 살인데 내가 뭐 아기 때 놓쳤던 신호들. 이제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게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상도 있고 저 증상도 있고 점점 자라면서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서 '아 이건 자폐 음.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들 올리는 걸 보면 이제 그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들이 뭐 10개 정도를 올렸다고 쳤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한두 개가 있는 거 우리 아이도 이거 있는데 저거 있는데?' 음. 나머지 8 개가 괜찮아도 네. 이거 있는데 저거 있는데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벌써 '어 우리 아이 자폐다.' 음. 이러고 이제 또 너무 또 자기 자신을 또 막 이러고 막 어찌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많이 진단이 나오는 게 3살 이후예요. 그때 가장 많은 증상들이 보여요. 왜냐면은 0 살에서 3 살이 뇌가 가장 많은 발달을 할 때거든요. 특히 오른쪽 뇌가. 그리고 이 발달은 거의 영구적이에요. 특히 이제 기질 같은 부분, 사회적인 부분, 사교적인 부분,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3 살까지의 오른쪽 뇌 발달이에요. 근데 보통 3살 때 그래서 아이들이 팍 크는 거를 많이 느끼세요, 폭풍 성장을. 그리고 이제 3살 정도 지나면 이제 또 왼쪽 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3 살까지 오른쪽 뇌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뇌가 뭐 한 20-30% 상대적으로. 정도 더 많이 발달을 하고 3 살부터 6 살까지는 이제 20-30% 정도 왼쪽 뇌가 더 많이 음.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3 살, 4 살부터 이제 왜 아이들이 좀 되게 어노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왼쪽 뇌는 이제 디테일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궁금증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궁금하고 모든 걸 이제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제 왼쪽 뇌가 발달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3살 이후에 그래서 언어 이게 말하는 것들 이제 단어 이런 것들이 확 늘어가는 게 이제 그 오른쪽 왼쪽 뇌의 발달 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뇌 발달이 그 3 살까지가 약해요. 그때부터 벌써 왼쪽 뇌가 더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3 살까지. 그러면서 이제 3살 정도 때 왼쪽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더 많은 발달을 해요, 왼쪽 뇌가. 그러면서 오른쪽 뇌가 더 많은 발달을 안 하게 되고 이 갭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증상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호명 반응, 눈 맞춤 이런 거 다 오른쪽 발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이제 인지하고 내 감정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는 단계까지가 다 오른쪽 뇌의 발달에 큰 관여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자폐 아이들. 그래서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 정말 똑똑한 아이들 많고 지적으로. 대신에 이제 아예 반대쪽인 경우 내 감정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호명 반응이나 이제 사회적인 큐를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는 게 자폐 아이들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3살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전에 특히 이제 1 살부터 2살 이쯤에는 그러니까 기능신경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한국에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정신과, 소아정신과나 이런 거를 가도 사실은 그분들이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아 지켜보자.'
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3 살까지는 그분들도 그러니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특히 이제 어린나이 아이들 뭐 0 살부터 한 2살 정도 한 3살 근처 전까지는 쪼끔 이제 예 부모님들이 막 '안 어. 그러셔도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내 아이가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아이가 지금 어떤 기능과 단계를 좀 어려워하고 있는지 좀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앞에서도 잠시 얘기를 해 주긴 하셨지만 사실 이런 패턴들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대로 이어서 성인까지 지금 이어진다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내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예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아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어릴 때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 개념 원시 반사죠. 그래서 primitive reflex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사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방금 이 자폐 관련해서 대답한 연장선인데 아이는 뇌 기능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이의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스템을 이제 원시 반사라고 하고 그 원시 반사를 통해서 브레인에 인풋이 들어가요. 그 인풋들이 쌓이면서 뇌가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뒤집고 또 다른 인풋으로 인해서 기고 걷고 엄마를 보면서 웃고 그다음에 손으로 뭘 만지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뇌 발달을 위한 초기 단계거든요. 음. 그래서 원시 반사가 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원시 반사는 굉장히 미성숙한 반사이기 때문에 이 원시 반사 자체는 유아의 뇌 발달을 도울 수 있게끔 딱 그 1 년에만 필요한 반사예요. 그래서 이 음. 반사는 뇌가 그다음 발달 단계로 가기 위해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두엽에서 그 take over 해서 이제 전두엽이 내 의지로 근육들 아니면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을 프로세스 하게끔 이제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원시 반사고 이 미성숙한 반사가 1살 이후에도 남아 있다는 건 뇌가 그만큼 지금 복잡한 단계로 발달하지 못했고 미성숙한 단계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말했던 뇌 발달의 불균형, 왜 뇌는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서 감각이나 이런 인풋들을 프로세스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숙한 반사를 아직도 아이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인풋으로 인해서 뇌에 자꾸 자극을 주게 되는 상태가 지속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불균형의 뇌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0 살부터 3 살까지는 이런 사인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가장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시반사의 잔존이에요. 그런 증상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1살 이후에 원시반사의 잔존이 보인다. 원시반사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파인딩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는 쪼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음. 근데 원시 반사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원시적으로 이제 하는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이해를 음. 했거든요. 그럼 그 예로 뭐 소리가 들렸을 때 반응을 한다든지 뭐 운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맞나요? 원시 반사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가장 성인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모로 반사예요. 모로 반사는 자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감각적인 자극들이 자기를 위협하면 아이도 그 아이 나름대로 이제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반사적으로 이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모로 반사예요. 예를 들면 아이를 여기에 들었다가 이렇게 살짝 툭 내렸을 때 그 감각적인 자극이 아이의 교감신경을 확 활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피 혈류량도 더 많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반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박수를 딱 쳤을 때 아이가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이렇게 그 모로 반사로 손짓. 인해서 이제 손이 이렇게 탁 올라가 가지고 아이가 울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로 반사를 통한 교감신경의 활성화예요. 그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신경계를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경계가 계속 교감신경의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 부교감신경이 그 이후에 발달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루 반사가 남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뭐가 확 지나갔다. 아니면은 누가 옆에서 큰 소리를 냈거나 누가 갑자기 놀래켰다. 그럴 경우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도 이게 '아,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뇌에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이 '아, 괜찮아. 이제 컴 다운 해도 돼.'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잔존이 남아 있으면 반응이 탁 들어왔을 때 뇌에서 '아, 이거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야.'라는 신호가 안 가요. 어. 그래서 갑자기 심박수가 빨라지고 경공이 커지면서 애가 불안해하고 막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게, 뇌가 그만큼 미성숙하기 때문에 막 큰 자극이 아니더라도 교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자꾸 이제 옆에서 막 발을 달각달각거린다든가, 이제 이런 자극들이 계속 그런 반사들을, 그러니까 인풋들을 주게 되고 그 인풋이 제대로 프로세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행동적인 부분이나 이제 감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다른 원시 반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릴 때 그렇게 없어져야 될 것들이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긴장 상태가 원래는 사라져야 돼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만약에 아이일 때 그게 그렇게 막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아 있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계속 가진 채로 성인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성인의 이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될까요? 원시 반사라는 것 자체가 균형적인 뇌 발달에 있어서 전반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감정 컨트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불안에 대한 부분, 초조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모로 반사예요. 그리고 보통 원시 반사가 남아 있으면 한 원시 반사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원시 반사들도 같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성숙한 원시 반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로 반사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 이제 모로 반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인풋들이 교감신경을 하는데, 그 교감신경이 이제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못해서 이제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그 심리 상태가 어른인데도 똑같이 나타나요. 뭐 당연히 아이들의 그런 증상만큼은 아니겠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어떤 걸 쉽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소리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피치 이런 거 예민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소리에 되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로 반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그런 자극이 모로 반사를 활성화시켜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극단적인 예로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하는 당사자가 모로 반사가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집에 탁 들어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이제 탁 불을 켰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확 나타나 가지고 기뻐해 줬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깜짝 놀라고 이제 막 이러다가 '아 나를 축하해 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아 몰래카메라구나.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이거를 전두엽에서 이렇게 탁 컴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모로 반사가 남아 있는 분들은 이 컴다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몰래카메라 하면 그 이후에 막 더 화내고, 막 생일 파티하면 이게 막 그 컴다운 시키는데 막 30분 1 시간씩 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초조해하시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사실 지금 성인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전에 약간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0 살부터 3 살까지의 그 뇌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시 반사가 통합이 되면서 잔존하지 않는 게 핵심인데 그걸 놓쳤을 때 지금 이런 성인의 문제도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0 세부터 3 살, 물론 그 이후도 그렇겠지만 그 가장 프라임한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내가 좀 조화롭게 발달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원시 반사가 통합이 됐느냐, 1살 이후에 원시 반사의 잔존이 보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마일스톤이에요. 아이가 언제 뒤집고, 언제 기고, 언제 걷고, 이 부분이 마일스톤을 체크하고 원시 반사를 체크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움직임, 근육, 근육의 톤, 이런 것들이 다 뇌로 가는 인풋이거든요. 근데 이 인풋들이 균형이 안 맞으면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그 0 살에서 3살 또 6 살까지 그 불균형이 가장 크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시 반사가 중요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일스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늦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왜 늦어졌는지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입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보통 마일스톤이 늦어지고 원시 반사가 남아 있으면 균형 감각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전정 기관이라고 하는, 이 전정 기관은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균형 감각을 보는 게 아니라 전정 기관이 발달이 돼야 우리가 우리 몸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예를 전정기관은 이제 들면 귀 쪽을 이제 내 말씀하시는 거죠? 뇌의 기관, 음.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기고 앉고 했을 때 그게 다 균형 전정 기관을 발달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내 전정 기관은 '아 내 몸이 이쪽으로 음. 기울어지고 있으니 내가 반대쪽인 근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제 내가 균형을 맞춰야겠다.' 이제 음. 이게 전정 기관의 역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정 기관이 이 균형적인 부분을 잡기 전에 '아 내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감각적인 부분, 특히 이제 내가 내 몸을 인지하고 내 몸이 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눈을 감아도 내 코가 여기 붙어 있고 내 귀는 여기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를 감지하는 기관까지 같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전정 기관의 발달이 사실은 감각 기관의 발달이거든요. 이 감각 기관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내가 내 몸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내 감정을 인지를 못해요. 음.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인지를 못하는
영역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나 뇌 불균형이 이제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일스톤을 보면서 '아 아이가 2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약하면 훈련을 시켜 줘야 되고, 기는 게 늦어졌다 아니면 스킵을 했다 그러면은 1 살이 지나든 2 살이 지나든 뭐 6 살이든 다시 기는 거부터 훈련을 시켜 줘야 되고, 코어나 자세 근육이 약하다, 항상 자세가 구부정하다 그러면은 다시 코어 잡아 주고 자세 근육 잡아 주고, 그게 시작 단계가 돼야 나중에 뇌 상위 영역인 부분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일스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애가 알아서 그 제때에 기고 뭐 뒤집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일스톤을 제때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일스톤의 시기는 중요해요. 요즘에 좀 세상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이 많아지면 이거를 좀 정상화하려는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비만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비만 전, 그다음에 비만 이렇게 나눴다면, 지금은 비만 전, 그리고 이제 중간 비만, 비만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거든요. 기는 것도 비슷해요. 기는 거는 보통 6 개월에서 7 개월부터 무조건 기어야 돼요. 그러니까 11 개월부터 13 개월에는 무조건 걸어야 돼요. 환자들을 보고 이제 리서치를 읽고 하면서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원시 반사도 그렇고 마일스톤도 그렇고 강조하고 싶은 게 그만큼 중요해요, 뇌 발달 초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늦어졌거나 스킵이 됐다는 건, 지금 이 원시 반사도 이제 하나의 툴이겠지만 분명히 지금 뇌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원인에 있어서도 연구가 이제 클리어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보통 그 시작 단계가 뇌가 발달하는 완전 시작 초기 단계예요. 그게 이제 태아예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하기 전부터, 그리고 임신하는 그 임신 기간에서도 엄마의 몸 관리가 중요하고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의 발달의 연장선이라 그래요.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착상이 되고, 네. 그때부터 뇌 발달이 시작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첫 3 개월에서 그다음에 6 개월, 8 개월, 그다음에 third trimester까지 신경 세포와 그 신경들이 만들어져요. 여태까지 나온 논문들에 의하면, 유전자는 뺄게요. 유전자를 얘기하자면 또 너무 그러니까. 어머님이 받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이의 뇌 발달, 그 태아의 뇌 발달, 그 신경 세포, 신경 줄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까지의 논문에 의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요인들 중에 여러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 사용, 농약에 대한 노출, 뭐 약물 복용, 뭐 임신 기간 중 극심한 스트레스, 뭐 우울증,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아이의 뇌 발달에 영향을 그때 태아 때부터 주기 시작을 하고, 이런 요인들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 발달들이 점점점 약해지거나, 이제 뇌세포들이 가야 할 곳에 못 가거나, 음.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자폐나 아니면은 뭐 디슬렉시아라고 하는 뭐 난독증,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폐의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요인들이 그 태아 초기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요인들이 또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얘는 그냥 유전자적으로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자폐가.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폐는 분명 유전적인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밝혀진 거는 없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거의 뭐 수백만, 수억만의 또 유전자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라고 하기에는 그 최근 10 년, 20 년간의 자폐의 증가 추이가 거의 에피데믹 수준으로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유전자는 그렇게 빨리 변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자폐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은 자폐가 거의 대부분 아니세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최근에 이제 이런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 뭐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무조건 자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 플라스틱에 노출이 됐다고 무조건 자폐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요인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소홀대라는 임계점을 건들면, 그러면 그때 이제 태아의 뇌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신경세포들의 이동이나 들의 이런 마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나와서 0 세부터 예를 들어 뭐 3 세 가장 이제 뇌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 시기, 그리고 연장선으로 6 세까지 뇌 발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가령 뒤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억지로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뭘까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증상들이 그때부터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근육의 톤이 낮고, 자세가 안 좋고, 마일스톤이 늦어졌거나 스킵을 했거나, 그리고 균형기관이나 이제 그 협응력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싫어하고, 줄넘기 못하고, 그다음에 특히 공 스포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다 이게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일단 원시 반사와, 그리고 코어 자세 근육을 확인해 본 뒤 거기에 맞는 운동법, 운동 그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네 같은 경우 스윙이 전정 기관에 좋다. 정말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스윙이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불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쪽이 발달이 많이 돼 있고 다른 한쪽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은 인풋을 주게 되면 그 인풋들은 그 활동량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정기관에 좋으니까 뭐 이제 스핀하게 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네타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원시 반사가 남아 있고, 어떤 자세 근육이나 코어 근육이 약하니 이런 운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 검사를 아직 한국에는 해 주시는 분들이 없거나 찾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코어랑 자세 근육이에요. 특히 이제 척추에 붙어 있는 자세 근육과 이 허리 쪽, 엉덩이 쪽,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이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배 근육, 이 전반적인 이 코어랑 자세 근육이 안 잡히면 발달의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정기관 뭐 훈련을 해 주고 뭘 해 주고 해도 인풋이 이 대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코어랑 자세 근육. 정말 대부분의 경우 지금 윗몸 일으키기도 거의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뭐 슈퍼맨 자세나 푸시업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아이가 6 살이 지났는데 아직 셋업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도 못한다? 그거는 저한테는 적신호예요. 아이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든 아니면 아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든 슈퍼맨이 자세가 안 되고 푸시업이 안 되고 셋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뭔가 '어?'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해 봐요. 이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 코어 근육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령 어른들 경우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뭐 벌독이나 아니면 플랭크나 뭐 데드버그 이런 동작을 가장 쉽게 떠올리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왜 처음에는 이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 나가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코어 근육, 자세 근육 운동을 아이들도 똑같이 시키시면 돼요. 물론 어릴 때는 뭐 뛰어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이제 코어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어려서부터 해 준다면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조금 더 문제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코어랑 자세 근육만 강화가 돼도 많은 증상들이 완화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코어랑 자세 근육이 들어가는 인풋이 소뇌인데 소뇌가 사실은 뇌의 모든 발달에 관여를 하고 담당을 해요. 그래서 소뇌가 약하면 대뇌로 가는 인풋들에 영향을 주게 돼요. 뇌의 신경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대뇌에 있는 신경 세포들보다 소뇌에 있는 신경 세포가 2 배, 3배 더 많아요. 대부분의 소뇌가 하는 기능들은 받았던 인풋을 대뇌로 보내주고 대뇌가 하려는 아웃풋을 소뇌가 먼저 보정을 하고 다듬은 다음에 다시 아웃풋으로 보내는 게 소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이랑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소뇌에서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움직임,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게끔 소뇌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 게 근육이고 특히 코어랑 자세예요. 그럼 그런 코어랑 자세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는 언제부터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뭐 3살 때부터 하기는 유아 때부터, 아 그래요? 유아 때부터 하시면 돼요. 몇 살이 정말 이유하죠? 구체적으로? 보통 4 개월에서 6 개월부터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4 개월에서 뭐 6 4 개월이요? 개월에서 6 개월 애를 뭐 벌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뭐 거기 너무 막 인텐스하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뭐 윗몸 일으키기도 그냥 이제 누워 있으면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올려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리를 움직여 준다든가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코어로 들어가는 자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코어 근육이 받쳐줘야 그다음에 이제 뒤집기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터미 타임도 너무 중요한 유아 때 한 1 개월, 2 개월 그때부터는 터미 타임 무조건 많이 시켜 주셔야 되고 그 터미 타임으로 인해서 기립근과 코어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뇌로 가는 인풋이 증가하면서 이제 아이가 움직이는 뒤집는 그런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패턴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코어와 자세 근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인의 단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을 봐야 할까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코어랑 자세 근육만으로는 특정한 증상을 없애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뇌는 약해진 부분들을 보상하려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약하면 다른 쪽에서 이거를 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전두엽이랑 이제 이 전전두엽 이쪽이
약해진 부분들을 어 보상하려고 벌써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코어랑 자세 근육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전정기관, 균형기관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또 눈 움직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어른들의 경우에는 대사적인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장의 건강, 그다음에 호르몬의 불균형,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아니면은 이제 다른 독성들의 노출, 뭐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자가 면역의 컨디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호르몬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뭐 갑상선이 저하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생식기 호르몬, 섹스 호르몬 같은 부분들의 불균형이 있거나, 이제 스트레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아 뭐 코어 운동하면 좋아질 거예요.'는 아니지만, 이 모든 다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랑 자세 그리고 전반적인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특히 뇌 관점에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싶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시 움직임으로 집중을 좀 해 보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과 뇌의 관계에서 성인이 돼서 내가 좀 더 뇌의 이런 역할을 더 강화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그런 받았던 영향으로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시고 어떤 걸 하라고 권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뇌를 중점적으로 재활을 하기 때문에 뇌에 필요한 검사들을 최대한 많이 해요. 그 필요한 이제 뭐 피 검사나 대변 검사, 소변 검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심경학적인 검사, 이런 것도 이제 심경학적인 검사도 단순히 그냥 뭐 "이 기관이 약해요. 저 기관이 약해요."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나를 먼저 보고, 이제 각 개인에 맞는 필요에 따른 이제 플랜을 짜는데,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성인들의 경우에 정말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뇌 쪽으로도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영양, 수면, 운동, 이 세 박자가 딱 이루어져야 건강해져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분의 그 잠재적인 호전이 이만큼이면 여기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 좋은 것만 드셔도 수면이 그거를 못 받쳐주면 큰 효과가 없어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면 잘 자고 잘 먹고 해도 뇌로 필요한 인풋, 특히 이제 근육으로부터 들어가는 인풋, 운동이 안 받쳐주면 그 원하는 그 잠재력만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요소를, 그 영양적인 부분, 수면적인 부분, 운동적인 부분을 써 놓고, 그다음에 내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안 좋은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 움직임뿐 아니라 이 몸 전체의 토대가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영양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휴식 이게 골고루 돼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요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아이들이나 성인이 모두 집중력 이런 불안, 몸의 조절을 문제를 더 겪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좀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시나요? 저는 거의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음. 요즘에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운동량도 현저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도 예전에 비해, 제가 예전이라고 하면 불과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가공식품과 너무나도 많은 뭐 농약의 사용이라든가 플라스틱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의 노출도 많이 늘었고, 이제 디지털 환경 또한 뭐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지금 벌써 뭐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쇼츠 이런 거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은 학교에서도 거의 대부분 아이패드랑 전자기기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뭐 숙제가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또 수면의 질 또한 대부분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들 자기 전까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잔다거나, 그리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거나, 그리고 이제 또 어른들, 이제 아이들도 뭐 한국은 특히 더 그러겠지만 이제 스트레스, 사회적인 압박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뭐 이제 뭐 수면의 질 저하나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현저히 과거보다 많이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환경들이 거의 뭐 100%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 성인들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 그때부터 이제 이런 노출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건강적인 부분들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잘 늙는다는 것,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롱제비티에서도 신경계가 이렇게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뭘까요? 인간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두엽, 특히 이제 전전두엽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능을 잃으면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자존감, 나의 존재감, 정체성,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들,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 오늘은 스킵해야지.' 내가 지금 야식을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알지만, 내일 후회할 걸 알지만 그 전전두엽의 약화로 인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 그래 오늘만 먹자.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지.' 좀 요런 것들이 전전두엽의 기능 약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저희와 동물들과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이 약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역을 가장 오랫동안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영양적인 부분, 먹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쓰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면 또한, 예.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게 전전두엽을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운동과 영양, 휴식이 중요한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꼭 전전두엽이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잠이에요. 음. 잠을 하루에 7시간, 8시간 확보를 못하면 뇌가 기능을 못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내가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거를 이제 카페인이나 네네. 이런 걸로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상은 결국에는 무너지거든요, 그 임계점을 터치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또 다른 질병이고. 왜냐면 이게 뭐 호르몬, 면역력 이렇게 따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요인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한 기능이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3개 중에 다 중요하지만 쪼끔 한 5% 정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잠이에요. 어. 잠 잘 자시는 분들이 오래 사세요. 음. 다른 요인들의 그러니까 똑같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똑같이 받아도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이 오래 사세요. 그래서 이제 수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적인 부분과 운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영양적인 부분도 꼭 전전두엽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연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연료는 무조건 균형에 맞는 영양소로부터 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너무 많지 않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분해한다는 건 또 여기서 이제 장 건강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보통은 필요한 효소가 안 나와요, 소화 효소가.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분해를 못 해요, 음식을. 그래서 이 분해되지 못한 음식이 결국에는 이제 뭐 장누수나 이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혈류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이제 체계적인 염증 상태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다 염증이 들어간 그게 이제 뇌도 포함이 돼요. 장벽이 무너지면 뇌의 벽도 무너져요. 그래서 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뇌로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장 건강이 뇌 건강이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장이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잘 흡수해서 이거를 잘 전달하고 이제 불필요한 이제 병균들 이런 것들이 장벽이나 이런 것들로 잘 보호가 돼서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제 우리 건강한 면역 세포들이 그런 데 붙어서 또 잘 또 죽여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중심이 돼 있는 게 영양적인 부분 또 장 건강. 그래야 뇌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영양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 뇌에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동, 움직임. 특히 전전두엽은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 장 건강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발효식품이 그쵸. 장에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도 이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영양이 있다고 하면 발효식품을 뭐 먹어주는 것, 그것이 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장 건강을 얘기하면 거의 이제 시리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지금 것 같았어요. 요즘에 많이 네네. 그래도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장 건강이 궁금하시면 이제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장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장은 이 여기 대장, 소장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장은 이제 소화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소화기관의 시작이 입에서부터 이제 밑에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장에 염증이 많다, 장누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냥 유산균 많이 먹어야지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장에 문제가 있고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세 세균 과잉 증식 뭐 이런 것들, 소모균 과잉 증식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장이 누수가 있다. 그럼 '이게 왜 생겼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음식을 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소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씹으라고 하는 게 많이 씹을수록 이제 아밀라제가 많이 분비가 될수록 이 소화액이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소화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안 씹으시고 아. 넘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음. 많이 씹어 줘야 그 시그널이 소화 그 위장으로 가서 소화액이 많이 분비가 돼서 거기서 이제 큰 뭐 프로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또 거기서 그럼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뇌궤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소화액 그 산성이 제대로 없으니 이제 이게 역류가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럼 또 여기서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또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는 길 그쪽으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대장으로 가서 분해된 그런 음식 영양소들이 이제 대장에서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까지 가지가 않으니,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좋은 균들을 못 먹이고, 특히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또 나쁜 병균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산성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쁜 균들이 소장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소장에 또 이제 세균의 증식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장 건강을 얘기하면 보통은 '아 그럼 유산균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그 위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스킵을 해 버리면 그냥 그 비싼 이제 돈 대변을 낭비. 그죠, 그죠. 네. 비싼 대변 눕는 거예요. 어. 예예예. 어. 와 사실 이렇게 장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기본적인 게 정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 들어요. 네, 좋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좋아요. 아 네. 이어서 움직임도 얘기 아까 이제 마지막에 운동 파트 있었거든요. 움직임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좀 인지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전두엽으로까지 인풋을 보내려면 결국에는 소뇌라는 곳을 통해야 돼요. 그리고 소뇌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feed forward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소뇌가 받은 이 인풋을 정리해서 전두엽으로 forward 해 줘요. 이거를 통해서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전전두엽,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냥 한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소뇌가 영향을 받음으로 좋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와 관련돼 있는 모든 대뇌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전전두엽이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그 CEO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더 이제 샤프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전전두엽인데, 거기에 이제 먹이를 주는 곳이 소뇌예요. 그래서 소뇌에 해당하는 모든 운동은 다 좋아요. 걷는 것도 소뇌에 영향을 주는 거고, 유산소도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몸을 움직임으로써 소뇌 및 이제 또 자율신경계, 또 자율신경계도 얘기를 하자면은 또 이제 또 할 얘기가 많지만, 또 이제 그 유산소도 자율신경계와 소뇌가 이제 같이 또 대뇌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그 모든 근육 운동 다 손해로 가는 인풋이 전전두엽까지 영향을 주는, 모든 뇌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곳이 소뇌예요. 그래서 음.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음. 컨디션에 맞게끔 운동을 하셔야겠지만 어떤 운동이랑 움직임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너무 똑같은 운동만 하지 말고 이렇게 몇 주에 한 번씩은 좀 다른 새로운 운동을 움직임을 해 보는 게 또 뇌에 좋고.
사실 뭐 근육이 어떻게 또 뇌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제가 미처 묻지는 못했지만 이 선생님의 또 전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뇌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뇌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아요. 면역력도 그렇고 행동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뭐 당연히 지적인 부분 이런 모든 우리 몸에 해당하는 정말 모든 기관과 생각들이 사실은 뇌를 통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이제 인풋이고 그래서 그 인풋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영양적인 부분, 뭐 수면, 운동,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뇌로 가는 주요 인풋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인풋들이 뇌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프로세스가 되려면 그 요인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 뇌가 받는 환경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뇌 발달 아니면 뇌 건강 이러면은 꼭 뭐를 해야 되지가 아니라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뭐 관계가 있다. 아니면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 그러면 뇌 건강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또 뇌 발달에 혹은 뇌 건강에 좋은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실 그런 인풋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인들도 신경 가소성을 사용해서 충분히 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구조적으로는 못 바꾸지만 이게 약했던 사람이 그런 좋은 인풋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쁜 인풋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인해서도 또 좋은 뇌 건강을 만들 수 있고 이거 하나하나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제 스텝백 하셔 가지고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안 좋은 것부터 없애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것들로 채워 나가는 그런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발달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건강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화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건희 선생님께서는 또 많은 이런 좋은 컨텐츠들을 소셜 미디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도 공유를 해 주시니까요. 제가 그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발달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대화는 지금 우리의 몸과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희 선생님, 오늘 고운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